제 아들은 제가 길에서 폐지를 줍고 있는 것을 보고도 못 본 척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한때는 창관까지 지냈던 아버지를 아들은 그렇게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사실은 제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 바로 그 아들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때 수백 명의 공무원을 지휘하고 국가의 미래를 논하던 한 남자가 어떻게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모든 것을 잃고 거리로 내몰리게 되었는지 그 뼈 아픈 후의 기록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실패담이 아니라 우리 사회 누군가의 노년이 마주할 수 있는 냉혹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부디 제 경험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경각심을 주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의 한 쪽방촌에서 살고 있는 70살 노인 김철옹입니다. 좁은 방, 간신히 들어오는 한 줌의 햇빛, 그리고 벽에 맺힌 곰팡이 냄새가 이제는 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때는 장관까지 맡아 수백 명의 공무원을 지휘했고 퇴임식 날에는 수많은 화환과 박수갈채를 받았지요. 하지만 지금 제 곁엔 아무도 없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쓸쓸하게 흘러갈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는 세상을 바꾸겠다는 커다란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위해 밤낮 없이 일했으며 그 과정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늘 부족했어요. 아내는 그런 저를 묵묵히 지켜봐 주었고 아들 민혁이의 교육과 집안일을 혼자서 묵묵히 책임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내에게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교차합니다. 정치인으로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는 부족한 점이 너무나도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퇴임하는 날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봄바람이 살랑이던 그날 국회 로비에는 저를 축하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쏟아지는 박수와 수많은 기자들의 플랫이 세례를 받았지요. 그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 인생 이만하면 성공했구나. 동료들은 의원님, 이제 좀 편히 쉬십시오. 충분히 일하셨습니다. 라고 말했고 기자들은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서는 이상한 공허함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갑자기 제 인생에서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것 같았어요. 평생을 앞만 보고 달려온 경주마처럼 갑자기 달려야 할 트랙이 사라져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회의원 김철옹이라는 뚜렷한 정체성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저 전직 국회의원, 그 전직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생각보다 훨씬 크더라고요. 그날 밤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처음으로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내가 이제 뭘 해야 할까?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때예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눈치를 보며 살아왔는지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생각해 볼 시간이 온 거였죠. 집에 돌아와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난 남을 위해 살았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볼 차례야. 정치인으로서 항상 대중을 위한다고 말했지만 솔직히 그 과정에서 제 자신의 진짜 꿈이나 욕망은 늘 뒤로 미뤄왔던 게 사실입니다. 청년 시절에 품었던 사업가의 꿈,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적인 기업인이 되고 싶다는 열망, 그런 것들은 정치라는 거대한 길을 선택하면서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조용히 묻어두었죠. 퇴직을 앞두고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안정적인 연금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거액의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새로운 도전을 할 것인가. 연금관리공단에 여러 차례 찾아가 상담을 받았고 은퇴 설계 전문가도 만나봤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매달 500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했고 일시금으로 받으면 약 10억 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꽤 큰 돈이죠. 대부분의 동료 의원들은 연금을 택했습니다. 저와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박 의원은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죠. 김 의원, 우리 나이엔 안정이 최고야. 매달 꼬박꼬박 연금 들어오는 게 얼마나 든든한데. 나도 처음엔 사업 같은 거 해볼까 생각도 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지금 우리 나이에 새로운 도전은 너무 위험하더라고. 조용히 연금 받으면서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이랑 시간도 보내고 그게 진짜 행복이야. 다른 선배 의원은 조금 다른 의견을 주었습니다. 아프거나 급한 일이 생기면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어. 그래도 기본적인 생활은 연금으로 유지하는 게 좋아. 일부는 일시금으로 받고 일부는 연금으로 받는 방법도 있으니 한번 신중하게 고려해봐. 합리적인 조언이었습니다만.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른 목소리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건 뭘까? 창문을 열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직도 꿈이 있다. 도전하고 싶은 열정이 아직 내 안에 남아 있다. 그냥 조용히 은퇴 생활을 즐기기에는 제 안에 타오르는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모두의 예상과 달리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퇴직금 전액을 일시금으로 받기로 결정한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의원님, 연세를 생각하셔야죠. 그런 위험한 모험을 왜 하십니까? 이른이 넘으셨는데 무슨 새로운 사업입니까? 연금이 훨씬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직 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내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맞습니다. 주민등록증에 적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열정이 남아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30년이 넘는 정치 생활에서 쌓은 인맥과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아내에게 제 결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죠. 여보, 정말 일시금으로 받는 게 맞을까요? 나이가 들면 병원비도 많이 들 텐데 친구들도 다 연금 받잖아요. 안정적인 게 좋지 않을까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30년 정치하는 동안 당신한테 너무 소홀했지? 이제는 내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일을 해보고 싶어. 이 돈으로 내가 항상 꿈꿔왔던 사업을 시작할 거야. 성공하면 연금보다 훨씬 더 많은 수입이 생길 거고 우리 남은 인생은 더 풍요로워지겠지. 그동안 고생만 시킨 당신한테 이제는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어. 나를 한번 믿어줘. 아내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당신의 판단을 믿을게요.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곁에 있었기에 제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걸 다시 한번 절실히 느꼈어요. 그렇게 저는 퇴직금 10억 원을 통장에 받았고 본격적으로 사업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야가 유망할지, 어느 지역이 좋을지 밤낮으로 공부했어요. 관련 서적도 읽고 각종 세미나에도 참석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가끔은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빼곡하게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기도 했죠. 그런 저를 보며 아내는 정치할 때보다 더 열심히 하시네요. 라며 웃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작은 컨설팅 회사를 시작해서 점차 키워나가면 다시 한번 세상에 내가 누구인지 보여줄 수 있을 거야. 아니면 요즘 뜨는 유망한 스타트업에 투자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것도 좋겠지.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지만 설렘이 더 컸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 처음으로 정치에 입문했을 때처럼 가슴이 뜨겁게 뛰었어요. 퇴직금 10억을 받고 나서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커피를 한 잔 마시며 사업 구상을 했습니다. 노트에 아이디어를 적고 시장 조사를 하고 은퇴한 동료들에게 조언도 구했죠. 제가 가진 인맥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컨설팅 회사를 차릴까? 아니면 요즘 뜨는 실버 산업에 투자할까?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미래를 계획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아들 민혁이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옷차림도 훨씬 깔끔했고 얼굴에는 오랜만에 자신감이 넘쳐 보이더군요. 아버지, 오늘은 드릴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민혁이의 목소리에는 어떤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니? 저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동안 민혁이는 대학 졸업 후 몇 차례 창업에 도전했지만 결과는 늘 실패였지요. 그런 아들이 이날따라 무언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눈빛에 확신이 있었고 말투에도 자신감이 넘쳤죠. 민혁이는 노트북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정말 대박 아이템을 찾았습니다. 혹시 스마트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스마트팜? 처음 듣는 단어였습니다. 농업과 IT 기술을 결합한 미래의 농업 기술이라고 하더군요. 민혁이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최첨단 기술로 온도, 습도, 일조량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시스템, 스마트폰 앱으로 어디서든 농장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미래 유망 산업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요. 특히 도시 근교에 이런 스마트팜을 세우면 신선한 채소를 바로 공급할 수 있고 수익성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초기 투자비가 좀 들긴 하지만 1년 안에 원금 회수가 가능하고 2년째부터는 순수익이 연간 1억을 넘길 수 있습니다. 민혁이의 설명을 들으며 제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사업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전망도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혼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보다 내 아들과 함께하는 사업이 더 의미 있지 않을까?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감정을 애써 외면했죠.
평생 정치에만 몰두하느라 아들과 함께할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민혁이가 사춘기를 겪을 때 저는 국회에서 밤을 새우기 일쑤였고 아들의 대학 졸업식 때도 중요한 회의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었죠. 늘 마음 한구석에 아들에게 대한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아들과 함께 사업을 하며 그동안에 부족했던 아버지 노릇을 조금이나마 채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아버지. 아버지 퇴직금으로 이 사업에 투자해 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현장 운영을 책임질 테니 아버지는 경영과 대외 활동을 담당해 주시면 됩니다. 아버지의 오랜 경륜과 저의 최신 정보가 합쳐지면 아버지와 제가 함께 한다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민혁이의 말에 제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처음 정치에 입문했을 때처럼 가슴 벅찬 도전 정신이 솟아오르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함도 있었습니다. 아들의 과거 실패들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그럼에도 이번에는 제가 함께 한다면 뭔가 결과가 다를 것이라는 자신감이 솟았습니다. 준비도 철저히 하고 정부 지원까지 있는 유망한 사업이라니. 다만 프레젠테이션은 화려했지만 제가 몇 가지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 물었을 땐 민혁이가 살짝 설명을 얼버무리며 넘어가더군요. 그건 현장에 가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했어요. 그 말이 살짝 마음에 걸렸지만 설렘이 불안을 억누르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때 주방에서 저희의 대화를 듣고 있던 아내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내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여보, 저랑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아내가 저를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민혁이에게 잠시만이라고 손짓한 후 아내를 따라 부엌으로 갔습니다. 당신 정말 그 돈을 민혁이 사업에 전부 다 쏟아부을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민혁이가 시작했던 사업들이 어떻게 됐는지 벌써 잊었어요? 아내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아내는 제 결정을 믿어준다고 했지만 그건 제가 직접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전제였지 아들에게 퇴직금을 모두 투자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었죠. 이번엔 달라 보여. 준비도 아주 철저하게 했고 정부에서도 지원하는 유망한 사업이라잖아요. 게다가 우리 민혁이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이번에 꼭 성공해서 자리를 잡아야지. 제 말에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있어요? IT가 뭔지 제대로 알기나 하냐고요. 우리 나이에는 연금 받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다들 그랬잖아요. 당신 퇴직금으로 당신이 직접 사업을 하겠다는 건 이해하지만 그걸 전부 민혁이한테 주는 건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아내의 말이 일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동안 30년이 넘는 정치 생활에서 쌓아온 제 촉이 이번엔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아들과 함께하는 사업이라는 점이 제 마음을 더욱 강하게 끌었죠. 평생 바쁘다는 핑계로 아들에게 소홀했던 미안함을 이번 기회를 통해 조금이나마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걱정 마. 내가 30년 정치하면서 쌓은 안목이라는 게 있어. 이번엔 반드시 성공할 거야. 게다가 우리 민혁이와 함께하는 사업이잖아. 아버지로서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어야지. 제 말투에는 어느새 과거 국회의원 시절의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아니, 어쩌면 오만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30년간 국민의 대표로 일하며 쌓인 자부심이 제 판단력을 흐리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 국회의원까지 지낸 내가 설마 실패하겠어? 그런 교만한 생각이 제 마음 한구석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10억 원을 아들의 스마트팜 사업에 전부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민혁이는 정부 지원 사업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초기 자금만 빨리 들어가면 바로 신청할 수 있다고 저를 재촉했죠. 저는 마음이 조급해졌고 결국 우리가 살고 있던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 4억 원까지 받아 총 14억 원을 아들의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지금도 제 가슴이 아프게 남아있네요. 민혁이는 기뻐하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엔 꼭 성공해서 아버지의 은혜 보답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노후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보였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의 식탁에 들이온 무거운 침묵이 앞으로 다가올 비극을 예고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내는 밥을 거의 먹지 않았고 민혁이는 내일부터 당장 사업장을 알아보겠다며 잔뜩 들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 도전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알지 못했답니다. 투자를 결정하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경기도 외곽에 있는 한 농장 부지에 저희의 스마트팜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민혁이의 말대로 이미 부지 선정과 기초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었고 자금만 투입되면 바로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첨단 유리온실, 자동화 설비, 컴퓨터로 제어되는 관수 시스템까지 처음 보는 저로서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마치 미래의 농장을 눈앞에서 보는 듯 했지요. 그리고 2달쯤 뒤에는 온실 안에 상추며 케일, 바질 같은 신선한 채소들이 파릇파릇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어요. 그 푸른 생명력을 바라보는 순간 정말 마음이 뿌듯하더군요. 역시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그 순간만큼은 온몸이 자신감으로 가득 찬 듯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리고 투자한 지 3달쯤 되었을 무렵 드디어 스마트팜 개장식이 열렸습니다. 그날은 정말 제 2의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 같았어요. 지역 신문사와 농업 전문 기자들까지 줄줄이 몰려왔고요. 전직 국회의원 아들과 함께 혁신적인 귀농사업 시작이라는 기사가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렸을 땐 저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아내도 처음엔 걱정스러워하더니 그날만큼은 제 옆에서 조용히 미소를 짓더군요. 기자 하나가 다가와 제게 물었습니다. 정치에서 농업으로 전향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십니까? 저는 웃으며 말했죠. 정치도 결국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지만 이제는 사람들 식탁 위에 올라갈 진짜 먹거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 말 정말 제 진심 그대로였습니다. 그때만큼은 내가 다시 세상의 중심에 섰구나 싶었죠. 지자체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군수님이 직접 저희 농장을 방문하셔서 우리 지역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스마트팜 기술이 농촌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른 농가에도 이런 시스템을 확대하겠다고 하셨지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가 정치를 떠나서도 이렇게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니 새로운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들 민혁이에게도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농장으로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데이터를 분석하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가끔 저도 농장에 가서 일을 도왔지요. 비록 첨단 장비 조작은 서툴렀지만 채소를 수확하고 포장하는 일은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함께 땀 흘려 일하다 보면 아내도 가끔 도시락을 싸들고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반대했지만 사업이 잘 되어 가는 것 같자 조금씩 마음을 바꾸는 듯 했어요. 첫 수확한 채소를 한아름 들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보, 봐. 우리가 직접 기른 무농약 채소야. 맛이 어떤지 한번 먹어봐. 아내는 조심스럽게 상추 한 입을 맛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와, 정말 신선하네요. 마트에서 파는 것보다 확실히 맛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뿌듯했지요. 역시 내 판단이 옳았어. 서울의 유명한 유기농 전문 마트와도 계약을 맺었습니다. 처음에는 소량으로 시작했지만 품질을 인정받아 공급량이 점차 늘어났어요. 한 달 매출이 2천만 원을 넘었을 때 민혁이는 영수증 뭉치를 제게 보여주며 기뻐했습니다. 아버지, 이 추세라면 6개월 안에 월 수익 3천만 원은 가능합니다. 1년이면 초기 투자금의 절반은 회수할 수 있을 거예요. 주변 지인들에게도 자랑했죠. 은퇴한 의원 동료들을 농장에 초대해 직접 수확한 채소로 만든 샐러드를 대접했습니다. 다들 부러워했어요. 역시 김 의원은 대단해. 우리는 그저 골프나 치고 있는데 자네는 벌써 제2의 인생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시작했구먼.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특히 아내에게 봐, 내 판단이 옳았잖아요 라고 말할 때는 약간의 득이양양함도 있었답니다. 민혁이는 더 큰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이 사업이 안정되면 프랜차이즈로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전국에 김철옹 스마트팜이라는 브랜드를 만들 수도 있죠. 몇 년 뒤면 강남에 아파트 몇 채만 살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벌써부터 승승장구하는 미래가 눈앞에 그려지는 듯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첫 번째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농장에 도착했더니 온실에 온도 조절 시스템에 이상이 생겼더군요. 밤 사이에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 일부 작물이 시들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민혁이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 이런 일은 사업하다 보면 종종 있는 일입니다. 기술자를 불러서 바로 고치면 돼요. 그날 오후 기술자가 방문했는데 수리비가 무려 3천만 원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놀라서 물었죠. 아니, 왜 이렇게 비싼 거야? 민혁이는 이게 워낙 최첨단 설비다 보니까 부품값도 비싸고 고칠 줄 아는 사람도 흔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런 건 손실이라기보다는 더 큰 수익을 위한 중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반에는 유지비가 좀 들어가도 나중에 본격적으로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이 정도 비용은 금방 메워져요.
말 그대로 미래에 미리 투자해두는 셈이죠. 라고 설명했습니다. 말은 그럴듯했지만 어딘가 불안하게 들렸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니었으니까요. 그 후로도 고장은 잦았습니다. 관수 시스템이 갑자기 멈추거나 제어 프로그램이 먹통이 되거나 기술자를 부를 때마다 수백만 원씩 돈이 나갔죠. 처음에는 사업이란 게 원래 이런 건가 보다 하고 생각했지만 점점 걱정이 커졌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 복잡한 장비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결국 민혁이가 뭐라고 말하면 그냥 믿을 수밖에 없었지요. 두 번째 문제는 정부 지원금이었습니다. 민혁이는 처음에 정부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는데 막상 신청을 해보니 조건이 너무나 까다로웠습니다. 친환경 인증, 일자리 창출 실적, 현장 평가 등 결국 저희가 받은 지원금은 고작 2천만 원에 불과했어요. 그마저도 신청한 지 몇 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입금되었죠. 미녀가 정부 지원금이 생각보다 너무 적은데 사업 계획에 차질은 없겠니? 제가 걱정스럽게 묻자 민혁이는 괜찮다고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 매출이 꾸준히 잘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더디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다음 회차 심사 때는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에 안심은 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아들 민혁이의 사업 운영 능력 자체에 의문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 아이는 기술적인 부분에만 관심이 많았어요. 새로운 센서를 도입하고 제어업 앱을 업그레이드 하는 데는 열심이었지만 정작 중요한 마케팅이나 재무 관리는 소홀히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제안했어요. 민혁아, 우리 농산물 브랜딩을 좀 더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게 어떻겠니? 내가 예전에 알던 홍보 전문가를 소개해 줄 수 있는데. 그러자 민혁이는 아버지, 요즘은 그런 전통적인 방식보다 SNS 마케팅이 훨씬 중요합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로 열심히 홍보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라고 딱 잘라 말했죠. 물론 그의 말도 일리가 있었지만 뭔가 체계적인 전략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직원 관리도 문제였습니다. 농장에는 4명의 직원이 있었는데 민혁이는 그들과 제대로 소통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았어요. 한 직원이 갑자기 그만두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유를 물었더니 그냥 개인적인 사정이래요 라는 대답뿐이었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 월급이 몇 달이나 밀렸다고 하더군요. 가장 걱정됐던 건 자금 흐름 관리였습니다. 민혁이에게 정확한 매출과 지출 내역을 물어보면 항상 대략 이 정도요 라는 식의 모호한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구체적인 장부나 데이터를 보여달라고 하면 그거요 나중에 정리해서 한꺼번에 보여드릴게요 라며 미루기 일쑤였지요. 제가 국회의원 시절 예산 관리가 국가 운영에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아들의 이런 모습이 더욱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또 몇 달이 흘렀습니다. 겉보기에는 모든 게 순조롭게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였죠. 수확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졌고 유통망도 점점 늘어나고 있었고요. 하지만 제 눈에는 서서히 아주 미세한 균열들이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민혁이의 얼굴에는 점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자주 깊은 한숨을 쉬거나 전화를 끊고 나면 표정이 굳어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민혁이는 마침내 제 앞에 와서 앉았습니다. 아버지, 사실 자금이 좀 부족합니다. 매출은 괜찮은데 초기 투자비 상환이랑 운영비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가서요. 얼마나 부족한데? 약 8천만 원 정도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8천만 원이라니.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어요. 더구나 이미 14억 원을 투자한 상태였죠. 어떻게 그렇게 된 거야? 매출이 좋다며? 제 목소리에는 저도 모르게 화가 섞여 나왔죠. 민혁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대형마트에서 큰 주문이 들어와서 설비를 미리 확장했는데 아직 납품 대금이 들어오지 않아서요. 그리고 장비 고장이 너무 잦았어요. 직원들 급여도 몇 달 밀렸고요.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깊이 발을 담근 상태였습니다. 14억 원을 투자했는데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상황이 나아지겠지라는 희망을 버릴 수가 없었답니다. 알겠다.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결국 저는 매달 받던 용돈을 아껴 모은 돈과 아내 명의의 통장에 있던 마지막 여유 자금까지 전부 끌어모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내는 이 사실을 알고 크게 실망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정신 차려요. 이러다가 우리 노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둘의 노후가 통째로 무너지고 있는 거라고요. 당신은 그걸 왜 아직도 못 봐요? 아내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지만 이미 발을 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민혁이는 울먹이며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딱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입니다. 곧 대형마트 납품이 시작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믿어야만 했습니다. 제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것이 일시적인 어려움일 뿐 곧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굳게 믿었답니다. 하지만 진짜 악몽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지요. 민혁이의 딱 한 번만 더라는 말은 결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10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5천만 원, 다음에는 3천만 원, 그리고 또 2천만 원, 1천만 원. 매번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라는 말과 함께였죠. 그때마다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형마트와 곧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만 받으면 정부 지원금이 크게 늘어날 겁니다. 곧 수출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저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할 뿐이었지요. 가끔 저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체념과 실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우리 부부의 대화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텔레비전만 켜놓고 묵묵히 밥만 먹는 날이 많아졌죠. 어느 날 밤
아내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가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여전히 희망의 끈을 놓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 곧 상황이 나아질 거야. 하지만 그 조금만 더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생활비까지 줄여가며 사업에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처음 투자한 14억 원에 이후 1년 반 동안 우리 부부의 모든 여유 자금을 더했지요. 아내 명의의 통장에 있던 적금 8천만 원, 제가 가지고 있던 금시계와 골프채도 모두 팔았습니다. 그렇게 추가로 들어간 돈이 무려 2억 2천만 원, 총 16억 2천만 원이라는 제 평생의 모든 것이 이 사업에 투입된 셈이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정확히 1년 8개월이 되던 어느 날,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스마트팜의 최대 거래처였던 유기농 마트 체인에서 갑자기 계약 파기 통보가 온 겁니다. 이유는 품질 불안정과 납기 지연이었습니다. 민혁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저희 제품이 분명히 좋은 평가를 받았었는데 아무래도 경쟁업체의 방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진실은 달랐습니다. 저희 스마트팜의 온도 조절 시스템이 계속해서 오작동을 일으켜 작물의 품질이 일정하지 않았고 직원들이 줄줄이 퇴사하고 바뀌면서 생산량도 급격히 감소했던 겁니다. 그 중요한 사실을 민혁이는 저희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깊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민혁이가 과연 사업에 대해 나에게 솔직하게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걸까? 설상가상으로 그 무렵 농장의 설비 대부분이 고장나 버렸습니다. 처음 도입할 때는 최첨단 설비라고 그렇게 자랑했었는데 알고 보니 중국산 젖바 제품이었더군요. 내구성이 천저히 떨어져 2년도 채 못 쓰고 망가져 버린 겁니다. 수리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부품 대부분은 해외에서 수입해야 해서 몇 주씩 기다려야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민혁이는 처음부터 저가 설비를 비싼 가격으로 구입한 것처럼 꾸미고 그 차액을 중간에서 챙겼던 것 같습니다. 그가 제게 보여주었던 견적서와 실제 구매 가격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속였다는 생각이 하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때는 아직 그 끔찍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남아있던 직원들도 결국 집단으로 퇴사했습니다. 3개월치 급여가 밀렸다는 것이 이유였죠. 민혁이는 그 사실조차도 저에게 숨기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설득했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인내심이 너무 없어요. 그렇게 변명하는 아들의 눈빛에서 저는 처음으로 그의 진심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한 걸까? 어느 날 아침 민혁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사실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부채가 너무 많이 쌓였습니다. 설비 대출금, 밀린 임대료, 인건비, 이제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날 저희는 사업장을 정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투자한 돈을 계산해 보니 정확히 16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제 퇴직금 10억, 아파트 담보대출 4억, 그리고 추가로 들어간 2억 2천만 원. 제 평생을 모은 돈과 노후를 위한 마지막 자금이 모두 한순간에 사라진 거였죠. 남은 것은 거대한 빚더미뿐이었습니다. 사업장을 정리하는 날 비가 내렸습니다.
마치 하늘도 우리의 처절한 실패를 슬퍼하는 것 같았어요. 스마트팜의 설비들은 대부분 고장난 상태라 중고가로도 팔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고철값으로 처분할 수밖에 없었죠. 3억 원이 넘었던 설비를 단돈 800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나마 그 돈으로 밀린 임대료와 공과금 일부를 갚을 수 있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민혁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타망쳤어요.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원망이 있었지만 울고 있는 아들을 보니 그저 안쓰러울 뿐이었습니다. 30년이 넘는 정치 생활에서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이런 철저한 실패와 무력감은 처음이었습니다.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하고 장관으로서 국정을 논하던 제가 이제는 빚쟁이로 전락한 현실이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괜찮다. 너도 최선을 다했잖니. 그렇게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억장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내 오만함 때문이라는 자책감도 들었죠. 국회의원 출신인 내가 설마 실패하겠어? 라는 그 교만한 생각이 저를 이렇게까지 만든 거였을까요? 민혁이는 그날 제가 책임지고 다 갚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반드시 어머니, 아버지의 노후 자금을 다시 다 찾아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냉혹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파트 담보대출이었습니다. 사업이 망하면서 더 이상 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매달 120만 원씩 나가는 이자가 저희 부부에게는 너무나도 큰 부담이었죠. 처음에는 연체료를 내가며 버텨보려 했지만 결국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사업 실패 후 정확히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우편함에서 발견한 붉은색 우편물. 그것은 경매 개시 결정문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제 명의의 아파트를 이제는 경매로 넘겨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그 편지를 읽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내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어. 그 말을 듣고 아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죠. 이윽고 그녀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당신 말을 들었던 내가 미쳤었죠. 그 말이 비수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경매 절차가 시작되자 낯선 사람들이 집을 구경하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감정평가사, 경매 응찰자들. 그들이 우리 집 구석구석을 살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마치 제 몸이 해부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특히 견디기 어려웠던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저분이 그 전직 국회의원이라던데 라는 속삭임이 들릴 때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한때는 신문 일면을 장식하고 TV에 나와 당당하게 국가를 논하던 제가 이제는 빚도 못 갚는 사람이 되어 남의 동정을 받는 신사가 되었어요. 길에서 아는 사람이라도 마주치면 재빨리 고개를 숙이게 되더군요.
제 명함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지금은 명함이 없습니다. 라고 변명하기도 했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부끄러워졌습니다. 결국 아파트는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경매로 팔렸습니다. 대출금을 갚고 나니 저희 손에 남는 것은 2천만 원 정도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새 거처를 마련해야 했지만 서울에서는 전세는커녕 월세방 하나 구하기도 어려웠답니다. 결국 저희 부부는 낯선 동네에 월세 30만 원짜리 반지하 쪽방을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사하는 날은 숨이 턱 막히는 한여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모아온 가구와 살림살이 대부분을 버려야 했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에는 꼭 필요한 최소한의 짐만 겨우 들어갔지요. 평생을 함께한 물건들과 이별하는 것은 마치 제 삶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아내가 결혼 초부터 아끼던 낡은 화장대를 버릴 때는 그녀의 눈물을 참아 보지 못해 일부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화장대는 제가 처음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을 때 아내에게 선물로 사준 것이었어요. 그녀가 화장대 서랍을 하나씩 비우며 조용히 눈물 흘리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낯선 동네에 월세 30만 원짜리 반지하 쪽방으로 이사했습니다. 햇살 한 줌 제대로 들지 않는 비좁고 습기 찬 공간. 벽에는 시커먼 곰팡이가 펴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만 보였죠. 권력과 명예의 상징이었던 제가, 한때 국민의 대표였던 제가 이 초라한 공간에 갇히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의 널찍한 아파트에서 지내다가 갑자기 이런 환경으로 바뀌니 몸도 마음도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방 안에 짐을 다 풀고 난 후 아내와 저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필요 없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당신 때문이야 라는 원망 대신 깊은 체념과 피로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오만했는지, 그리고 그 대가로 저뿐만 아니라 제 아내의 평화로운 노년까지 망쳐버렸다는 사실을요. 여보, 정말 미안해.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소용이에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데요? 그 말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저조차도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비극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돈을 잃는 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고통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쪽방으로 이사한 첫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벽을 보고 누워 있었고,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되돌아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된 걸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거지? 평생을 자신감 넘치게 살아왔던 제가 처음으로 제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죠.
이사 다음 날 아들 민혁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새 집은 어떠세요? 제가 곧 찾아뵙겠습니다. 아들의 문자에 잠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그래도 내게는 자식밖에 없구나. 하지만 그의 약속은 결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록 민혁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민혁이는 사업 실패 후에도 곧바로 새로운 벤처 사업을 시작했더군요. 스마트팜 사업의 실패 원인을 부모님의 간섭 탓으로 돌리며 새로운 투자자들에게 이번에는 저 혼자 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설득하고 다녔다고 해요. 저희가 모든 것을 잃고 절망의 나락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도 그는 다시 화려한 사무실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루는 제가 먼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혁아, 언제 한번 얼굴이라도 보러 올래? 네 엄마가 너를 많이 보고 싶어 하신다. 민혁이의 목소리는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새 사업 준비로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요. 좀 나중에 제가 먼저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나중이라는 말이 순간 제 가슴을 콕 찔렀습니다. 과거에 제가 늘 바쁘다며 가족을 뒷전으로 밀어두었던 제 변명과 똑같았거든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 지경까지 왔는데 저 자식은 저 혼자만 살겠다고 저러는 것인가.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던 연락이 점점 줄어들더니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런 소식도 없더군요. 이사한 지 3달쯤 되었을 무렵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아내는 손주들 얼굴이라도 보고 싶다며 민혁이네 집에 한번 가보자고 하더군요. 하지만 민혁이는 지금은 좀 곤란합니다. 애들 엄마랑 처갓집에 가 있어서요. 라며 차갑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말없이 베개를 적시며 울었고 저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저놈을 어떻게 키웠는데 우리를 이렇게 버릴 수가 있단 말인가. 생계는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당장 매달 나가는 월세 30만 원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돈은 얼마 남지 않았고 이대로라면 곧 바닥이 날 상황이었죠. 그래서 일자리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70대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그리 많지 않더군요. 구청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지원했습니다. 면접관은 제 이력서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그 김철옹 의원님 아니십니까? 부끄러워서 고개만 끄덕였지요. 면접관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희 사업은 체력 검증도 있고 나이 제한도 있어서요. 죄송합니다만 결국 거절당했습니다. 경비원, 주차관리원, 마트 판매원,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지원했지만 어디에서도 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노골적으로 할아버지는 연세가 너무 많으세요 라고 말하기도 했고, 다른 곳에서는 전직 국회의원께서 왜 이런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며 의아해하기도 했고요. 결국 제게는 마지막 선택지 하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폐지를 줍는 일이었습니다.